이 돌봄의 정치학을 소개하는 북토크 행사의 사회를 맡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강혜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젯밤에 생각했던 그만큼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좋고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행사를 맡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사실 돌봄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돌봄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를 주제로 이제 쓰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오늘 행사에 이제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이제 돌봄 분야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알게 됐지만 한 번도 그 전공이 정치학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치적 어떤 사유의 대상으로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책을 보고 또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돌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어떤 연구자의 입장보다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쉽고 또 일상적인 맥락에서 왜 돌봄을 정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쉽게 풀어보는 자리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자분들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돌봄이 뭔가 왜 돌봄이 정치학의 대상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들이랑 막 애 키우는 뭐 어려움이나 뭐 아프신 부모님 돌보는 거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다가도 그냥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끝나고 또 집에 돌아가면은 이건 그냥 내 문제지, 내 가족의 문제지. 어차피 이거는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묻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게 문제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돌봄을 정치의 대상으로 또는 이제 이 정치 공동체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문제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되게 자극적인 제 입장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그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되게 반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일상적인 돌봄이라는 거를 정치의 이제 대상으로 보자고 하니까 되게 좀 낯설기도 하고 은근 이게 뭘까 되게 또 어려워지는 개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돌봄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매개로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어떤 낯섦 이거를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간 일단 생각을 하고 행사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 3시간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다가 처음은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저자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이 책을 어떻게 집필하게 되셨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청중분들의 이제 질문을 받기 전에 너무 많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약간 좀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각 장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거 사전에 준비해온 질문으로 좀 대화를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거를 마중물로 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이제 받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오늘 그 저자 4분과 여기 대담에 참여하신 김희강 교수님께 참여해 주셨는데 그 남재욱 저자의 한 분이신 남재욱 교수님은 한 30분 정도 이제 좀 늦게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먼저 여기 오신 네 저자분들의 그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또 어떤 문제의식으로 같은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여기 차현수 교수님, 김지훈 교수님, 그다음에 이쪽으로 신영정 교수님, 그다음에 김희강 교수님 이 순서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도 오고 하는데 제가 약간 지금 코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정상은 아닌데 열이 나면 안 올라오고 했는데요. 열이 안 나가지고 일단 오늘 참석했습니다. 목소리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저는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인 한국교원대 서현수라고 하고요. 동시에 이 책을 이제 기획하게 된 네트워크 RE, 사회적 협동조합 네트워크 RE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리 또는 RE는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출범을 하고 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인가요? 예. 2024년 말에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지금 이제 인정이 된 단체인데요. RE가 뭐냐? 영어로 이제 RE를 썼더니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에 보시면 이제 리가 많이 붙잖아요. 리뷰한다부터 리폼한다, 뭐 리노베이트한다, 온갖 리디자인한다 다 들어가는데요, 그죠? 레볼루션까지 다 리인데 무언가를 다시 이렇게 되돌리는 거죠. 회복한다거나 반복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 그 다시는 새롭게 똑같지 않고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위기 또 권위주의의 물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이 과거의 어떤 질서를 그냥 복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민주주의를 새롭게 재구성해 가야 된다. 그리고 혁신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리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시민정책연구소도 있고 시민학습센터도 있고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민정책연구소에서 의제들을 고민하다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앞으로의 의제인데 제대로 공론장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시민적 참여와 수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 의제가 무엇일까를 이제 놓고서 고민을 하던 가운데 마침 이제 돌봄 의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은 우리 각자들 주변에서부터도 각 가정마다 돌봄의 필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는 집들도 그렇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초고령하실 때에 집집마다 이 노인 돌봄의 문제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로도 이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저희 이제 네트워크 RE 차원에서 첫 번째 정책 의제로 돌봄 정책을 잡아보자. 돌봄과 돌봄 담론 그리고 돌봄 정책을 잡아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꾸준히 포럼 형태로 돌봄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다가 한 6개월쯤 진행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무언가 하나 의미 있는 우리 공론장에 좀 제시할 수 있는 책을 한 권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저자들이 저희 아마 돌봄 정책 포럼 첫 번째 주자가 김희광 선생님이셨고요. 저희 시영전 선생님 하시는 포럼과 함께 모셔서 돌봄 민국 책이 막 나왔을 때 제가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출발했던 것이고 그 뒤에는 책의 기획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한 2년 가까운 정도의 작업을 거쳐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또 각자 작업들도 진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더 길게 하면 안 되죠. 예. 그 책 제목의 배경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저희 네트워크 RE와 동시에 오늘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선생님들 와 계신데요.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에서 지금 행성적 돌봄, 여기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글로벌하게 비교 연구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플래니터리 케어, 행성적 돌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연구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지금 공동연구원을 또 참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RE하고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가 최근에 MOU를 맺고 여러 측면에서 공동연구나 특히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획들을 많이 하기로 제가 논의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또 첫 번째 결실로 저희가 이 책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책 제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의 이제 접근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 최근 또 돌봄 관련 책들이 제법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주도까지 가서 2박 3일 워크숍을 하면서 경론을 벌였는데, 또 이 책을 발간해 주신 4월의 책, 안희곤 대표님까지 직접 그 기획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제가 밀도 높게 토론을 했는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적인 영역의 개인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공적인 의제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 이제 돌봄의 어떤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을 주는 사람, 돌보는 사람을 또 돌보는 사람, 돌보는 사람을 또 대표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이다. 라고 보았고 이것이 정치 철학적 수준에서부터 시민권 체제의 수준 그리고 구체적인 복지국가나 사회 정책의 수준 그리고 개별 행위자들이나 집단들 간의 이해관계나 관점을 조정해 나가는 측면 더 나아가 우리 시민적 문화와 관행 인식을 조정해가는 측면들까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의제이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정치학적인 접근이나 정치적인 접근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것만이 의미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돌봄의 사회학이라는 책도 나와서 많이들 읽으셨잖아요. 그죠? 사회학적 접근도 의미가 있고 또 현장에 어떤 사회복지적인 접근들도 의미가 있겠고요. 또 건강이나 보건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고 또 우리 경희대처럼 아주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철학적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또는 문화이론으로 접근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고 보았는데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정책과 정치 사이에 어디쯤을 이렇게 조금 겨냥하면서 돌봄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또는 정치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약간 두서가 없는데 일단 이 정도 하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김주형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지금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원래 돌봄은 아니고요. 돌봄하고는 상당히 좀 뭐 거리가 있다면 있는 편인데 그 민주주의 이론 그리고 좀 서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하고도 요즘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Democratic Innovations 민주적 혁신이라고 개념으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정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확장하고 심화할 수 있을까 제도화된 형태로 여러 가지 그 흥미로운 사례들도 있고 이론적인 쟁점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주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이 사실 저로서는 낯설다면 상당히 낯선 주제인데 아까 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점점 이제 집에서 저희 뭐 사실 이제 어머니하고 저를 사실상 같이 키워주신 이모님이 지금 치매가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대구에 내려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많이들 또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모님도 아직은 그래도 괜찮으시지만 또 이제 예전만큼 거동이 편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또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됐고 또 친척분들 중에서 또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렇게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들이 없고 사실 저도 아이를 둘 키우면서 또 다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그 담론의 폭이 아직 충분히 그 넓고 깊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학 제가 이제 정치학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데 정치학 내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돌봄에 대해서 쓴 글이나 책을 찾아보면 사실 참 찾기가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이거는 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또 했었던 기억들이 있고 예전에 이제 김희강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한번 또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심한 때여가지고 줌으로 모셨었는데 그때 이제 조한 토론토나 또 소개도 하시고 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돌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저는 사실 이제 그때 좀 처음 들어봤는데요. 한 4, 5년 된 얘기인데 제가 민주주의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돌봄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선뜻 납득이 되지도 않았고 이제 이런 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RE에서 저도 같이 활동을 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뭐 이 책을 낸다고 해가지고 뭐 상황이 종료되고 이런 일은 아닐 거고 아까 사회자께서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좀 써주셨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책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실천적인 노력들이 또 이어지고 하면서 우리의 담론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실천도 그렇고 더 넓고 풍부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양의대 신영조입니다. 지금 남재욱 교수가 카톡이 왔는데 비가 와서 기차도 늦고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차도 막히네요. 이렇게 비가 오는 거랑 기차랑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한양의대 신영조입니다. 이런 자리 함께해서 기쁘고요. 사실은 한 4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누우시면서 케어라는 문제가 이제 저의 존재의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의사 출신이니까 사실은 케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좀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진짜 내 문제 또는 케어 제공자의 입장이 되면서 또 좀 다른 세상이 보이고 또 고민들이 생겼고 이제 관련 책자들도 많이 읽었어요. 또 우리나라에 관련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사자 또 케어 관련 종사자 뭐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좀 오히려 거리를 두고
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나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외노지코도 나왔지만 저는 사회학, 여기 사회학 하시는 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치학을 해서 사회학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멋있게 말하시는데 그래서 어쩌하냐 그러면 잘 모르고 내 전공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또 하나는 요즘 이 정치학적인 굉장히 많은 케어와 관련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정치학적 접근을 하는 책이 그래도 좀 국내에서는 번역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마침 주위에 그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김주영 교수나 또 서현수 교수님이 계셔서 꼬셔서 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또 저도 좀 성장하는 책 작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있는 김희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저자는 아니고 대담으로 참여를 했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하시는데 작은아마 기여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한 조합, 돌봄과 민주주의, 돌봄 민주주의 책을 이제 한국의 번역서로 소개를 이제 13년, 14년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계나 가족 정책 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으셨고요. 여기 신영자 선생님 관심이 있었고, 대부분의 이제 학계나 담론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3년, 14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제 일반 대중들 분들하고 돌봄 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제가 여기 책에 대해서 준비한 질문들을 먼저 빨리 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여기 충종으로 오신 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두절미하고 제가 준비한 질문들 몇 가지 빠르게 각 장별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장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당연히 김주영 교수님께 드리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돌봄의 정치학이니까 돌봄은 정치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왜 지금의 돌봄 체계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지 않은가? 그 질문을 이해하는 게 이 책을 이해하는 것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돌봄은 평등하지 않아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여성이 돌봄의 책임을 전담하는 그런 젠더 불평등? 그거 이상은 또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일상에서는. 근데 이 책에서는 단순히 이제 젠더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공동체의 구조적인 권력의 문제이고 질서의 문제, 어떤 기득권의 질서의 문제까지 더 나가야 된다라고 짚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말씀하고자 하셨던 왜 현재 돌봄이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지,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을 좀 넘어서는 좀 더 이론적이고 어떤 좀 철학적인 사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제 챕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앞에 좀 추상수위가 높다 보니까 앞에 배치가 되기는 했지만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거는 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좀 정리를 하는 정도였는데, 사실 이미 국내외에서 저희 김희강 선생님을 포함을 해서 많은 분들이 누차 이제 열심히 주장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뒤늦게 이걸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특별히 그 새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이 출간이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것도 제 잘못이 되게 큽니다. 제가 제일 숙제를 늦게 해가지고 원고도 늦게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는 이게 너무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던 주장을 그 어떻게 보면 뭐 가능한 만큼 제 언어로 또 풀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조차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질문하신 게 이제 딱 그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이라는 단어도 뭐 기회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들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돌봄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아이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인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세분화된 사안들을 먼저 좀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돌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고통스럽게 감각이 되는가.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선의가 필요한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 의미망이나 실천의 이제 관계들이 그렇게 아직 좀 형성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당연히 없지는 않은데 이거를 좀 넓히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문제 의식을 챕터에서 좀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일일이 짚어볼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챕터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제 예시로서 개념을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돌봄 벌칙이라는 이제 care penalty라는 개념을 이제 학자들이 꽤나 뭐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죠.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 어떤 말을 하는 개념인지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강 박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연로해지셔가지고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우리가 다 연봉을 까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막 그런 식으로 접근을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한 시나리오고 저희 집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요. 이제 벌칙이죠. 그러니까 돌봄을 주로 담당을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미 사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별적으로 좀 더 확장하면은 인종이나 국적에 있어서 취약한 분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봄에 매달리게 되면 더더욱 이제 취약해지는 거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이게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는 종류의 활동도 아닌 거고 그렇게 되면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날이 되면 투표도 하고 공보물이 오면 어떤 후보가 더 좋은 후보인지 이런 거 고민하고 주변하고 토론할 기회가 별로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런 그 취약성의 악순환, 증폭되는 악순환이. 근데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개인의 선이나 희생이나 윤리적인 태도나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좁은 접근인가라는 걸 아마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글로벌 돌봄 연세라는 것도 그렇죠. 이것도 딱 직관적으로 와닿는 표현들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이제 뭐 우리가 동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여성들이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존재들은 우리가 지하철 타고 어디 왔다 갔다 하거나 할 때 잘 보이지도 않죠. 이제 사실은 가시화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담론에서도 별로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정책의 어떤 시혜적인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숫자로밖에 잡히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낱개의 정책 내지는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가 필요한 이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이제 전반의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그 체계의 요소들이 다 엮여 있는 문제고 일단 우리가 그 문제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행이나 관습도 그렇지만 법이나 제도 정책들 우리 정치 경제 체제도 다 관련 우리의 일과 휴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무 시간은 어떻고 작업장에서 이제 노동 조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원 배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정치적이고 당연히 구조적이고 당연히 민주주의의 문제여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인식을 못 해오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일단 뭐 문제 제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답변이 아주 훌륭했나 봅니다. 박수도 나왔는데요. 네,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돌봄이 굉장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고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섞여 있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책의 기본 접근은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가 이런 주제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이게 단순히 뭐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문제를 넘어서야 되고 우리 돌봄이 정치적 그 의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2장과 관련돼서 막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김희강 교수님께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교수님이 대담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되게 돌봄에 대한 좀 급진적인 제안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정부 정책으로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돌봄을 정치의 중심 의제로 놓는 거랑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질문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한번 쉽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가장 궁금한 지점이 그것일 것 같아요. 복지랑 돌봄이랑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를 보는 관점, 이해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이해, 그리고 사회를 보는 인식론적인 이해가 틀리다. 복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생산적이고 노동을 하는 인간이고 자족적인 인간으로 보는 반면에 돌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유한하고 취약하고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호 의존적인 인간으로 보는 인간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인 이해가 틀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관계와 사회를 보는 관점도 틀려지겠죠. 복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과의 관계에서 이제 돌봄 복지랑 시장과 복지를 얘기를 하고요. 복지라고 얘기하면 보통 이제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을 규제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결과물을 재분배하는 성장과 분배의 이 두 가지 프레임 속에 두 가지의 양극단 속에서 복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입장이든 성장의 입장이든 아니면 복지나 분배의 입장이든 이 둘은 결국은 한 세트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보는 이해, 노동하고 자족적인 그런 인간과 그런 인간의 관점에서 사회와 국가를 보는 관점들은 서로 같다. 반면에 이제 돌봄 같아서는 인간은 필연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약하거나 폄하하거나 낙인 찍을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인간들이 인생사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는 그러한 필연적으로 의존적인 인간들이 서로 돌봄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그러한 국가의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이제 돌봄의 관점들은 단순히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과는 다르고,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규범적 토대를 찾는 것,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정의의 가치를 찾는 것, 그래서 사회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 그러한 좀 진보적인 그러한 대안의 논의가 아닐까, 돌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이 계획대로 진행하면 너무 포멀해서 제가 갑자기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사실은 김희강 선생님이 돌봄이랑 복지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1m 전방에 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 조홍식 명예교수님이 앉아 계셔서 저는 아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김희강 선생님 발언에 대해서 그 조홍식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회가 된다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이 긴장감을 느끼는 게 좀 아까워서 했습니다. 네. 제가 MBTI에 그 J 요소가 있어서 준비한 대로 일단 해야 되는데, 이게 2장 다음에 3장이거든요. 근데 이 남지혁 교수님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이 3장의 그것도 이제 복지국가와 관련된 건데, 그 질문은 좀 뒤로 좀 넘기고, 지금 말씀해주신 조홍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청중석 질문 나올 때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고요. 이제 4장과 관련된 질문을 신영정 교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교수님은 건강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돌봄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시고, 친돌봄 사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가로막는 반돌봄 담론이나 당연히 정책적인 구조적인 많은 이제 장애물들이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제 그 맥락에서 근데 특히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도도 없고 선장도 없는 배에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네, 이제 교수님이 근데 이제 또 그 책에 보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돌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정치 세력화에 대한 운동도 굉장히 활발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의 한국 정부의 돌봄 정책이 방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네, 한번 문제 진단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은 책을 다 읽고 오셨겠지만, 예, 그 책 속에
제가 이 돌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돌봄 정책이 어떻게 힘있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가는 저 같은 정책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인데 그 이유로 이제 반돌봄 담론이 있다. 그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게 뭐 신자유주의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좀 색다른 얘기로는 이게 우생학 그리고 의료화 이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의학을 전공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사협회에서는 저를 의사로 안 보기 때문에 제가 의사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데 어쨌든 제 건강은 없다라는 이제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생학이라는 거가 결국은 완벽한 건강 상태를 지향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게 바로 우생학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반돌봄적 담론이 있고 또 의학이라는 건 뭔가 이제 요즘에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다는 또 그런 담론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전쟁이나 환경오염 이런 건 다 과학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강력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니까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못 이뤄내고 있다고 그랬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선 여러 가지 제가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책을 안 읽으실 거니까 이제 분절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토론에서 좀 싸움을 치면 재미있는데 저도 좌장을 해봐서 저는 김일관 교수님의 돌봄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돌봄부가 생겨도 저는 정책을 하는 사람이니까 통합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의 통일부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 분절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는 건 이제 별도의 돌봄부보다는 이 레벨이 올라가서 통합적 아마 그 취지는 저랑 아마 같으실 텐데 대통령이 움직여야지 되는 이제 이 콘서트의 지휘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개 청이나 돌봄부가 됐을 경우는 오히려 이제 더 왜소해지거나 여성부 뭐 이런 부가 겪었던 문제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분절하라는 부분은 꼭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부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서 가장 심각하고 오래된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걸 깨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리고 또 그래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적었습니다. 예, 잘하고 있나요 제가? 네, 아주 네, 좋은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뺏어서 그런데 제가 적어놓고 요즘에 깜빡깜빡해서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 하나를 지금 얘기 못했는데 이 반돌봄 담론이 이게 권력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 문제를 이제 돌파해내기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남재욱 교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네. 네. 저한테로 바로. 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생학에 대한 이제 그 반돌봄 담론에 대한 논의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게 떠오르면서 근데 이게 정치학의 뭐 담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자에 대한 숭배라고 해야 되나요? 강하고 튼튼하고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를 잘 해낼 수 있고 약한 것들은 안 좋고 막 이런 멘탈리티 이런 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남재욱 교수님께 드릴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서현수 교수님께 2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수 교수님께서는 5장에서 이제 복지국가, 이제 뭐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과 돌봄에 대한 논의를 되게 자세하게 하고 계셔서요. 이제 꼭, 책을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을 제가 질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북유럽의 어떤 성평등을 지향하는 선구적인 모델도 소개를 해주셨고, 근데 그런 모델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경제 위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위기를 겪고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북유럽 모델을 뭐 공부를 할 때, 오셨네요. 네. 그럼 다시 한 가지로. 네. 이어서 북유럽 모델을 사례를 볼 때 한국이랑은 너무 다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유럽한테 배워야 될 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고
이제 하지만 똑같지 않기 때문에 맹목적으로는 따라할 수 없고 우리가 좋은 사례라고 들을 때 경계에서 좀 걸러서 들어야 될 점은 무엇일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 교수님 질문 차례였는데 제가 지금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아까 첫 질문도 그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신영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아까 채고 이렇게 제기해 주신 맥락도 그렇고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논쟁적이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의 정치학이라고 저희가 강조할 때 이 주제는 이미 확정되고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론장에서 따져보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대화해 가야 될 주제입니다라는 게 이 책의 기획 의도 중에 굉장히 큰 측면이 하나 있었다. 그런 면에서 쟁점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이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론에 보시면 22쪽부터 왜 돌봄의 정착인가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3-4페이지에 걸쳐서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돌봄의 정치 또는 돌봄의 정치학이라고 할 때 그것이 건드리는 층위와 주제들이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김지영 교수님 챕터 또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근대 또는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 이론의 측면에 어떤 도전과 쟁점을 제기하는가. 이미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자유주의라든가 공화주의라든가 삼인주의라든가 이런 주류 정치 철학의 이론들이 쭉 있어 왔고 그것이 여전히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규율하죠. 우리 정치 체제에서부터 일상까지.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돌봄 이론이 등장을 하고 돌봄 민주주의 또 돌봄 복지국가 이런 형태로 이제 담론이 새롭게 구성되기도 하고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후기 근대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든가 시민적 삶의 공동체에는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질문을 던지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건강정착 쪽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복지국가하고도 그 지점이 크게 맞닿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남재혁 교수님도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북유럽으로 5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저의 주제는 복지국가보다는 민주주의와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거기에 시민 참여와 수기 이런 것들이 주된 주제이고 그것을 주로 핀란드나 북유럽 사례로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유학을 가기 전부터도 굉장히 깊은 관심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연관이었어요. 그냥 북유럽 모델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바탕에는 북유럽의 민주주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 양자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어떤 영역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실은 이런 정치 제도나 민주주의의 차원 그리고 복지국가나 어떤 우리 정치경제 시스템의 차원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민 문화의 차원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나 시민 문화의 차원이 같이 있다고 봐서 이제 그런 맥락성들과 어떤 역사적 정치적 층위들을 가급적이면 풍부하게 인포메이션을 담아서 우리 독자들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폭이 넓은데 그래도 행간해 보시면 좀 읽을 만한 것이 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북유럽의 이른바 우리가 복지국가를 보편적 복지국가 또는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이고 있는 도전과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준수하게 여러 괄목할 만한 성취를 보여온 체제인데 어떻게 북유럽 모델이 가능했을까를 들어가 보면 민주주의 측면에서의 기여들이 있고요. 또 정치경제 체제나 시장경제 메커니즘도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됐던 바가 있고 그것이 복지국가 영역으로 가서는 자녀적 선별적 복지국가나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다른 양태의 보편주의 원리와 삼인주의 원리에 기반한 복지국가다. 그런데 삼인주의 복지국가조차도 그냥 3인당 혼자 노조 혼자 만든 게 아니다. 그 안에는 사실 농민들이라든가 중산층이라든가의 광범위한 계급 초월적인 연합 과정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기업과 자본의 역할도 있었더라고요. 그 안에 노동과 자본이 타협도 하고 하면서 만들어왔던 기량이 있고 그 안에 정치적 다이내믹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를 우리가 조금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무리해야 되죠 또. 네. 그래서 북유럽에서 우리가 뭘 하나를 배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북유럽의 그것이 복지국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또 다른 뭐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이 됐든 그것이 쭉 이렇게 생성되고 진화 발전해 오게 되는 맥락들이 있거든요. 역사적 맥락, 정치적 맥락, 제도적 맥락, 문화적 맥락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이 북유럽 국가라고 해도 다 같지가 않고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지점들이 있고, 같은 나라여도 시기별로나 정부 구성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분야별로도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책에는 써드렸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예컨대 교육 분야는 아직도 신자유주의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고 있죠. 그죠? 반면 스웨덴의 경우는 교육 분야가 굉장히 많이 민영화의 길로 가서 신자유주의적으로 너무 많이 갔다라는 평가들이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의료나 보건 분야에서는 핀란드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민영화라든가 신자유주의 영향이 많이 간 나라고,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도 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시기별 또 분야별, 의제별 차이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재미난 연구 사례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유럽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 역시 또 굉장히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복지국가 담론과 돌봄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들을 우리의 맥락에서 아주 찬찬히 잘 짚어갈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우선 또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남재욱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행사의 진행을 각각 여기 참석하신 저자분들 개인적인 소개와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그리고 각 장별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남재욱 교수님은 그거 한꺼번에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3장에서 복지국가하고 돌봄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셨는데, 3장에서 던지는 질문이 과연 복지국가가 돌봄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셨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복지국가가 발전하면 돌봄 환경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서현수 교수님이 다뤄주신 북유럽 사례만 봐도 저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돌봄이라는 게 실제 이제 복지국가의 이 발전 역사에서 굉장히 주변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받긴 했지만 경제성장이나 어떤 뭐 일자리와 같은 그런 어떤 경제적 논리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복지국가의 생산주의적 패러다임 때문이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을 하셨는데, 이 생산주의라는 그 말이 막 이해가 될 듯 말 듯 진짜 막 되게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산주의라는 게 과연 어떤 거고, 이게 왜 돌봄을 복지정책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서 교수님 옆방에 근무하고 있는 남재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회복지정책을 전공했고, 네트워크 R이나 이렇게 서 교수님 또 여기 옆에 김주영 교수님 또 하는 활동에 같이 이제 연관되다 보니까 이 기획을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복지를 전공했긴 한데 제 원래 전공이 돌봄은 아니고요. 돌봄도 보긴 하지만 저는 돌봄보다는 노동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많이 봤었고, 돌봄에 대한 관심도 사실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종에서 올라왔는데요. 비도 오고 기차도 연착되고 오는 모든 단계에서 난관이 다 있었는데, 마치 우리가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제가 생산주의 복지국가라는 표현은 복지 관련된 문헌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동아시아의 복지 모델 같은 걸 쓸 때 많이 쓰이는데, 이제 이 글에서는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주의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생산을 늘리고 경제를 팽창시키고 복지라는 것도 그것에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혹은 적어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패러다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실태에 있는 복지국가 중에 돌봄 문제를 가장 잘 포괄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성평등한 복지국가가 북유럽 모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북유럽 모델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제 비판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동시에 굉장히 생산주의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고용에 참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적 자본을 늘리고 그것이 생산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부를 늘려서 그 부를 다시 분배시킬 수 있고, 근데 그 분배 시스템이 단순히 사회권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다시 인적 자본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우리가 하나의 분배 체계라고 보면 분배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산을 해야 분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생산과 분배의 조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또 통상 생산과 분배가 많이 대립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지국가 연구자들이나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사실은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더라도 주로 노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국가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시절에 좀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라거나 아동에 대한 돌봄이라거나 생애 초반기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게 북유럽 모델이었고, 한 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적어도 패러다임상으로는 그렇게 사회정책을 통해서 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이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기여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생산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통해서 다시 분배를 해서 사회정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그렸던 것은 분명한데, 이 선순환 구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이쪽으로 빠지다 보면 생산에 기여하는 것만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적 기여가 적다라고 여겨지는 시민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우리가 사회투자적인 복지국가 패러다임에서 돌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보면 아동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돌봄에는 훨씬 덜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잘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얘들이 나가서 돈 벌어 올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은 투자해봤자 그렇게 수익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투자가 됐든 인적 자본 투자가 됐든, 투자라는 용어는 수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건데, 그때의 투자가 경제적인 생산주의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산적인 기여가 적은 시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돌봄과 관련된 여러 정책 중에서도 이런 정책 형태는 생산적인 기여를 별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예컨대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은 여성은 꼭 아닐 수도 있군요. 남성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여성이 많죠. 어쨌든 한부모 가정의 한부모는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공적인 수단으로 지원해주고 아이를 잘 돌보게 해 라고 하는 정책에는 투자를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GDP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산주의 패러다임에 많이 빠진 돌봄 정책은 제가 우리 집에서 제 아이를 돌보면서 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저는 제 옆집 아이를 돌보고 제 옆집 사람은 저희 아이를 돌봐서 서로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GDP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주의적인 복지국가가 너무 강조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또 우리가 돌봄 노동자 그리고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재정을 투여하지 않는 이유도, 일정 수준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거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돌봄이라는 것이 경제를, 인적 자본을 준비시키고 경제를 팽창시키는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지만, 그 이전에 돌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DP와 소득의 증가로 측정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생산주의적인 패러다임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이런 생산주의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뭐 녹색 전환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점점 더 계속해서 생산을 팽창하고 경제를 키워나가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시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복지국가의 생산주의 패러다임이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담은 것이고, 생산주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를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막 청중 여기 분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는 게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의 취지는 현재 돌봄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고, 이걸 바탕으로 그럼 나중에 이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대안의 문제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1시간 정도 여기 앞에 계신 분들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중간에 지금 저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나 뭐 각 책에 있는 것들 중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중간에 한번 질문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 있으면 한번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네,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지금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돌봄 문제에 대한 대안들에 대한 걸 여쭤보려고 했고, 지금 앞에 첫 번째 그 질문해 주신 분께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2030의 정치 문화 뭐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하나 질문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 임의로 그 서현수 교수님께 나중에 그 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여기 아마 김희강 교수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돌봄연금에 대한 제안과 관련해서 측정될 수 없거나 되게 어려운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양적으로 환산해서 뭐 돌봄연금 같은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 뭐 그런 거와 관련돼서 한번 이따가 같이 여쭤보도록 하고, 지금 이제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 신영정 교수님께서 혹시 그런 처우 개선이라던가 이 노인 돌봄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관련된 그런 뭐 방향성 내지는 제안들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질문에 맞춰가지고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어서 제가 이제 읽으면서 2장 읽으면서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 돌봄 책임을 민주적으로 이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이거를 돌봄에 대한 어떤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권리의 문제나 뭐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민권의 배분의 문제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보통 한 공동체 내에서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을 생각을 할 때 전형적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 같은 제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민권의 배분이라는 개념은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4장에 보면은 신 교수님께서는 돌봄 책임을 n분의 1로 나누자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공동체 구성원들이 돌봄을 나눠서 해야 돼라는 규범적인 지향을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인 어떤 상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들으면서 걱정이. 사실 이제 저는 뭐 제 챕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좀 공유하고 싶었던 부분이 좀 커서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지금 두 분께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논의들로 좀 옮겨갔으면 하는 바람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시민권의 배분이라는 게 뭐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내용이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네트워크 아리 조합원이시기도 한 조기현 작가님, 요즘 우리가 영케어러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언급하게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거기 책 중에 이제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그 책이 있죠. 거기 이제 읽으면서 가장 이제 깊이 기억에 남았던 게,
책의 뒷날개에도 있습니다만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 이제 이런 문장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 벌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돌봄의 부담을 조건 실건 간에 이렇게 떠맡게 되는 사람들이 뭐 경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아니면 다른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나 사실상 이제 그런 고민이라고 또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활동이나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하고 참여를 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이게 정치학에서도 오래된 연구주 중에 하나입니다만 투표율 같은 것들을 보면 한국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소득과 이제 투표율의 상관관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일용 노동에 힘들게 이렇게 종사하고 쉬는 날도 불규칙적이고 이런 분들은 선거일이 돼도 못 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투표 참여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일이 바쁘고 집에 오면 빨리 쉬어야 되고 이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변하고 토론하고 이럴 기회도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정책 과정 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은 더 큰 거겠죠.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과대대표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구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돌봄이라는 것을 어떤 시혜적인 정책의 문제, 이렇게 베풀어주는 문제, 아니면 개인의 결단이나 선의가 필요한 문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제 정치의 문제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공동체 안에 그 일원으로서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 질문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시민권의 배분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제도적인 상상으로 연결이 될까.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김주환 교수님 답변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남재욱 교수님이 좋은 삶, 좋은 돌봄 얘기를 하시면서 생산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책을 봤을 때 그럼 돌봄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느냐. 뭐 요양보호사분들 처우도 그렇고 공공시설 늘리는 것도 그렇고 다 돈 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은데 경제성장 없이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이 막 있었는데 아까 다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바로 제가 신영정 교수님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장에는 교수님께서 이제 건강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이제 제기하시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인간의 취약함과 온존성을 그러니까 취약함과 의존성을 반영하지 않는 건강 개념은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온존 개념을 대신 제안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개념 역시 알듯말듯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 건강이나 뭐 기존에는 웰빙 같은 단어도 있는데 기존에 쓰시던 용어가 아니라 왜 온존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제안을 하시고 이 개념이 돌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플러스 좀 다른 결의 질문입니다만 책에도 나오지만 뭐 분절화된 정책 체계라던가 국가의 예산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이런 거를 문제로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라던가 간병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가능하다면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꾸로 좀 해보죠.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할 때 제가 좀 그리운 책이 있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좀 그 요양이나 돌봄 문제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둔 관점의 논의들이 좀 그리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예를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 문제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사안은 굉장히 절박하죠. 그래서 제 글에도 한국의 돌봄의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다. 절박한 비명 소리가 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구체적인 주체들의 구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심각하다는 거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우선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제 때로는 이제 그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그게 어떤 토대 위에 이게 자꾸 이렇게 꼬여가게 되는 것인가를 좀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미리 읽어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이 책은 돌봄과 관련된 정책 구체적인 사안에 응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이 꼬임이 왜 발생했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다. 변명 삼아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대안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건데 또 나름대로 그 반대의 장점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로 때우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나 또는 돌봄을 받아야 되시는 분의 절박함이 절대로 이제 과소평가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책이 이제 그걸 다룰 만한 이제 자격이 좀 안 되거나 또는 애초에 의도가 조금 더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거리를 두고 쳐다보고 근본적인 걸 보고자 했다는 이제 말씀만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부연하면 또 저는 현실 정책에도 관여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짧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참 걱정인 게 지금 돌봄법 시행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 책에도 언급이 있지만 제가 계속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이제 우에노 지즈코가 일본의 사례에서도 제시했듯이 장애인과 노인이 싸우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장애인과 노인이 서로 싸우게 되고 남자 여자가 싸운 것처럼 또 세대 간도 싸우게 될 거고 아까 요양보호사와 뭐 의사와 또 간호사가 싸우게 될 거고 또 서비스 내용을 갖고 의사와 간호사가 뭐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싸우게 될 거고 이런 양상들이 저는 심각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거를 정부는 방치하거나 즐길 거고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통제할 능력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단히 걱정스러워 하는데 아까 그 돌봄부 얘기도 했지만 지금 출범은 하지만 사실은 반쯤은 그냥 복지 이름을 돌봄으로 바꾼 거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지역사회 열악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돌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 복지 사업들을 이름만 바꾼 것들이 대부분이고 관련 예산들도 지금 증액을 크게 감액했다가 다시 올려주겠다고 했다가 또 감액을 시키는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좀 비관적 전망인데 그럼 이럴 때일수록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냐 돌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이랬을 때 강론을 갖고 논의를 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회단체 연대체를 해봤지만 강론은 다 사회단체들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본법 얘기를 하는 것도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여러 돌봄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서로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원팀이다 이렇게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의미로서의 돌봄기본법이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본법에 대한 기본적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거 처벌 규정도 없는데 그냥 만드나 마나 하는 법이다라는 또 비관론도 일부는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강론의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돌봄의 원칙들 또 그리고 돌봄 주체들 간의 연대체적 성격의 규정 이런 것들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서 개별 현재 상황 요양보호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큰 틀거리를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온전에 대한 얘기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웰빙이랑 비슷한 뜻인데 그거보다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제 책에다가 설명해 놨고요. 아까 그 시작할 때 경희대학교의 프레너트리 케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제 전공이 사회의학인데 사회의학 영역에서는 원헬스 또는 프레너트리 헬스라는 개념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주류는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플래너트리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온전이거든요. 홀, 전체. 그러니까 행성보다 훨씬 더 큰 거니까 제가 더 큰 개념입니다. 전부라는 얘기죠. 전부. 그래서 전 진리는 전체라고 생각하고 또 스피노자를 좋아해서
그 전체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로 온자도 좀 넣어서 그 경계를 깨는 작업이 특히 돌봄에서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well-being 그러면 그 뜻은 정말 좋잖아요. well-being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경계를 깨는 내용까지를 담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planetary health보다 더 큰 온존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아까 그 구분짓기 이런 것들을 깨는 작업들이 돌봄에서 아까 우생학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을 마지막 인용만 하고 제 대답으로 대신하겠는데 이제 194페이지에 있는데요. 완벽한 건강을 추종할 때 질병, 장애, 늙음은 부담으로 전락하고 인간은 초라해지며 마침내 죽음으로써 모두 실패자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적 당위는 완벽한 건강이나 질병과 장애의 박멸이 아니라 본질적 불완전성과 함께 온존하기 위한 존재들의 끊임없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건강은 없다. 이래서 제가 아마 의사협회에서 제외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존재권으로 좀 나가야 된다. 좀 제가 거기까지 다루진 못했지만 그래서 제 글에서 다루지 못한 얘기라고 뒤에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planetary health나 ecological care 부분까지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걸 다룰 만한 역량이 안 됐는데 그쪽으로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이제 돌봄에 대한 아주 인간 존재에 대한 홀릭한, 그러니까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전체론적인 관점에서라면 김희관 교수님과 돌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제 사뭇 결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김희관 교수님께서 책을 내시기도 하셨고, 뒤에 대담에 보면 돌봄 민주국가라는 새로운 이런 표현을 제안을 하셨고, 기존의 복지국가라는 용어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의식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돌봄 민주국가가 어떤 건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고, 근데 이제 남재욱 교수님께서는 뭐 제가 잘못 읽은 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복지국가를 완전히 바꾸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고, 올해 돌봄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현재 복지국가를 개혁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희관 교수님의 관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영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포함해서 좀 돌봄 이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좀 다르다면 다른 점, 같은 게 있으면 같은 점, 그걸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희관 교수님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복지국가를 외면하거나 강화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책을 한 2년 전이죠. 돌봄 민주국가라고 썼는데요. 아까 남재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의 가치,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 얘기하는 노동의 의미, 노동하는 사람의 의미를 찾고 또 시장의 재화를 재분배하는 그런 복지국가 역할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제 책 돌봄민주국가 모두를 이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 그냥 복지국가랑 돌봄국가랑 뭐가 틀릴까라고 하는 그런 한 일면을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딸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잘 보고 그러는데 보지 말라고 해도 잘 보고 그러는데 외국인 백댄서 카니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분이 춤출 때 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평평하다, 울퉁불퉁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춤추면서. 그래서 이 하다라고 하는 그 실천 의미를 붙여 봤을 때 복지는 복지하다라는 말이 어색하죠. 그렇지만 돌봄은 돌봄하다, 돌본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돌봄은 훨씬 더 실천적이고 시민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뭐 시민이 돌보고
공동체가 돌볼 수 있고 저는 국가도 돌본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보통 시민의 권리, 사회권, 복지권을 얘기할 수 있지만 내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혜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거지, 이게 모든 시민들이 뭔가 복지를 실천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돌봄은 모든 단위의 어떤 행위 주체들이 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미, 반면에 뭐 국가 입장에서는 그런 실천을 독려하고 그런 실천의 관계들에서 나오는 차별과 뭐 아까 벌칙이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복지는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들은 좀 수동적이고 시혜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 반면에 돌봄은 좀 모두가 실천하는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돌봄 노동자의 어떤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다. 사실 그쵸.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보육교사 같은 경우도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고요. 그럼 최저임금 수준에 기초해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게 시장의 수요 공급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거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 임금을 높이면 어쩌면 쉽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이라고 하는 게 생산적이지도 않고 뭐 개인의 희생이나 봉사고, 우리 엄마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허드렛 일, 뭐 아이들한테, 가정주부가 있는 아이들한테 너희 엄마 뭐 하니? 그러면 우리 엄마 놀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로서, 아니면 사회에 의미 있는 그러한 기여하는 일로서 생각하지 않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사실 이런 이것도 뭐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고 공공재로서 우리가 의미 있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수준의 임금을 합의를 하면 어쩌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아까 뭐 마중물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우리 토론의 장들이 이제 이런 사회적 대화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좀 더 토대가 기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남재욱 교수님께. 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돌봄 민주국가를 외면하거나 배제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지금 김희광 교수님 하신 말씀에도 99% 정도 동의하고 있고요. 100%가 아닌 이유는 또 100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저 말씀드려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잖아요. 사회복지학이 도대체 사회학이나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사회복지학을 할 경우에는, 그리고 미시적인 사회복지학을 하는 분들은 심리학이나 여기서 많이 가져오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사회학과 심리학하고 다른 게 뭐냐, 우리의 고유의 것이 뭐냐라고 사회복지 전공자들끼리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자조적으로는 우리는 돈 못 버는 경영학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그 순간에 우리는 얘기하는 건 사실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학이 사회를 해석하려고 하고 심리학이 인간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아이덴티티로 삼는데, 방금 전에 실천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의 학문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약간 해봤고요.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돌봄 민주국가 혹은 뭐 돌봄 국가라는 표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김희광 선생님이 그랬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의 담론을 받아들일 때 종종 이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되게 비근했던 기억이, 한동안 우리가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관련되었던 보편적 복지국가 얘기를 엄청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편적 복지국가 더 나가면 기본소득이야 이렇게 하고 기본소득 얘기를 잠깐 하다가 기본소득이 유행이 지나니까 두 개가 같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약간 한 기억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유행처럼 새로운 담론을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더해가고 이 사회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는 서로 다른 앵글로 삼지 않고 하나를 다른 하나가 대체하는 개념으로 자꾸만 접근한다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담론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북유럽 복지국가 이야기도 했지만 복지국가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시도들을 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복지국가가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건 다 복지국가다. 복지국가적인 통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서도 저는 우리가 돌봄이라는 문제 그리고 돌봄국가라고 표현했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생산주의적인 복지국가가 놓쳤던 측면들을 많이 발견하고 자성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복지국가를 이제 대체한다기보다는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저는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 전공자인데 그래야 저도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조금 있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김영 선생님 말미에 이야기하신 그리고 앞에 조금 얘기한 그 이제 돌봄 노동자 원래 이제 제가 그쪽 연구를 했었으니까 돌봄 노동자의 어떤 임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 결국 임금이라는 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뭘로 결정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생산성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 노동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돌봄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돌봄 노동자 대부분의 임금은 정책적으로 결정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결정하고요. 민간위탁으로 제공되는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위탁 단가 안에 담겨 있고요. 정책적으로 낮은 수준의 임금을 사실은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 이유는 생산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산성의 측정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아주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면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그냥 투입을 생산성으로 봐요. 생산성 측정을 할 때.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돌봄 노동자의 임금은 공공정책에 따라 결정하거든요. 근데 낮아요. 왜 낮지? 그러면 생산성이 낮다고 보니까. 그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했어? 임금이 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낮은 생산성이라는 거죠.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이 경제적인 가치, 숫자, 사회적인 가치도 요새는 숫자로 표현하니까 경제적인 가치,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가치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다면 사실은 지금보다는 물론 무한정 높게 갈 수는 없겠죠. 재정을 걱정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적어도 현실태에 존재하는 아까 얘기했던 북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적어도 한국에서 지금 돌봄 노동자를 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대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좋은 대우가 아까 제가 비판했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소위 말하는 인적 자본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에. 그리고 그것이 높아진다면 돈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충분히 돌봄의 가치를 높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돌봄은 생산성이 낮고 가치가 낮다고 결정한 순환 논리 안에 들어있는 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먼저 질문 받아볼게요. 준비한 질문 중에 그 김주환 교수님께 드릴 질문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에필로그 보면 돌봄 시민의회를 제안한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기후시민의회를 모델로 해서 돌봄을 의제화하고 거기서 이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좀 수기하고 합의해서 정책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돌봄 시민의회가 잘 되면 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논문 때문에 여러 이렇게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님들 인터뷰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보육교사랑 유치원 선생님의 임금은 누가 결정하나요? 했더니, 나라에서 결정하지. 근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글쎄, 뭐가 적정의 기준인지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주고 근데 그것도 가끔 어떤 부모들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뭘 기준으로 적정 임금을 그러니까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적정 임금을 정해야 될지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돌봄의 가치를 임금이나 소위 말하는 그런 화폐화된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아까 그 신영정 교수님께서는 그 돌봄 기본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어떤 비관적이진 않은데. 네, 아무튼 그런 살짝 그런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김희강 교수님이 대담에서 언급한 부분이신데요. 한국의 돌봄 기본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 해외 학자들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요. 왜냐하면 약간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 복지국가 모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만의 어떤 여건 하에서 새로운 K 돌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해석인가? 라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김희경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 사회의 그런 비관적 전망을 넘어서서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돌봄 모델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잠재력과 동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아까 저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중에 그 돌봄 연금에 대한 그 측정의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혹시 문제 해결의 관점, 대안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같이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네. 네, 힘든 일이죠. 뭔가 새로운 어떤 담론을 만들고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았고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이제 모든 논의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신영 선생님은 좀 회의적으로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좀 오히려 희망적으로 좀 보고 싶고 그런 입장입니다. 돌봄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사실 돌봄 기본법 같아서는 기존의 돌봄 법들은 이제 돌봄을 받는 사람 특정 대상을 위주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분절적으로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 아이 돌봄과 관련된 법, 노인 돌봄과 관련된 법,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법. 근데 이제 돌봄 기본법 같아서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 그리고 국가의 책임으로 이제 돌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위가 좀 더 높아지고 아까 이제 김지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민적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돌봄의 논의를 꼭 포함시켜야 하는 그런 당위를 담고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개헌 논의가 약간 사그러들긴 했지만 개헌 논의에 있어서 어떤 돌봄 기본권,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줄 권리 뿐만 아니라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를 헌법에 넣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운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찾으려 가는 그런 동력의 가능성들은 있다. 물론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저는 사실 오늘 놀이에서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가 사실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가에 대한 지금의 논의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논의를 함으로써 가능성을 또 만들어가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 여러 시민단체가 돌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유럽이나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랑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오해는 정말 하시지 마시고 저희 사회복지 하시는 거나 복지국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형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게 3인주의 국가, 복지국가 유형인지 아니면 그 스칸디나비아 국가 유형인지 아니면 미국 작은 복지국가 유형인지 그 유형에서 어떻게 다르게 파생되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모델을 한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끼워 맞출지 그 기준으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많은 논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면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돌봄 논의들이 좀 새로운 어떠한 그 지향점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들이 한국의 돌봄국가, 돌봄민주국가 모델을 배우러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노령연금에도 조금 네, 저기 질문, 예. 아까 돌봄 연금 관련해서 질문 주셨던 거랑 지금 이 돌봄
돌봄에 대한 정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돌봄을 정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보통 이제 학자들은 굉장히 크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조한 트론토라고 하는 학자는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회복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돌봄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협의적으로 보면 아이 돌봄이나 노인 돌봄이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육, 뭐 양육, 뭐 교육까지 이제 돌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크게 돌봄을 보는 입장이고 그런 이쯤에서 좀 광범위하게 돌봄을 봐야지 약간 이제 서로 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큰 돌봄의 엄브라 속에서 우리가 뭔가 협의를 하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말씀해 주신 포인트랑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돌봄 유관자로 인식하는 것, 그런 인식 속에서 법과 제도와 아니면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필요성들을 저는 얘기를 하고 그런 화두를 던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돌봄을 어떻게 정의하냐 좀 이제 쉽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는 취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와 협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봄이 왜 민주주의인가라고 했을 때 누군가를 돌보는 건 양방향적이거나 이 둘 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어떤 협력의 결과물로서 돌봄을 이해할 때 돌봄을 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중요한 일면을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협력적인 산물로서 돌봄을 좀 보고 있다는 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돌봄 연금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제 책에서 저는 이제 그러면 복지국가와 다르게 돌봄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제도들을 제안할 수 있을까? 이거는 복지국가에서는 언급하지 못하는 지점들이다라고 해서 몇 가지 제도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법에 이제 돌봄을 넣는 거, 그리고 이제 돌봄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모든 시민들이 돌봄의 실천들을 어떻게 보면 강제하게 할 수 있는 돌봄 시민 복무제를 제안하기도 하고요. 또 네 번째가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서 초중고 수준에서 돌봄 교육 그리고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예를 들어 학생들이 봉사활동 하듯이 뭔가 돌봄을 실천할 수 있고 돌봄을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돌봄 교육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봄 연금.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고 예를 들어 노부모님을 봉양하고 나서도 내가 65세가 넘었을 때 국가로부터 어떤 연금을 받게 되는 그런 양식이 이제 돌봄 연금이 되겠고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선 연금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 수행이 되고 있고 제가 책에서 돌봄 연금의 어떤 의미를 찾는 건 이거는 네가 국가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의미에서 한 거다. 국가의 공공재를 산출하는 의미에서 돌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돌봄 연금은 실제 돈 받았을 때는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 해당하는 공적 가치를 가진 그런 연금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 제일 처음 질문하신 분은 질문이기보다는 이제 김희강 교수님에 대한 팬심을 그냥 드러내는 네. 그래서 딱히 먼저 드릴 질문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신영전 교수님이랑 남재욱 교수님 이제 두 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그 온종 개념과 저속노화 이렇게 트렌드 잠깐 얘기하셨고 한국 사회의 특징이 연대보다는 각자 도생이 좀 더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신영정 교수님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해주신 그 포인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알아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고 남지욱 교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넓은 돌봄 개념도 좋지만 보육, 노인 돌봄, 장애인 다 특수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 또는 가능성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다른 저자들보다 좀 다른 식의 접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있다면 제가 뭐 의학적 백그라운드나 보건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우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우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우등석. 왜 우등석이라고 그래요? 그게 크고 비싸면 우월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등생 공부를 잘하면 우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저는 이제 우생세를 살고 있다. 근데 그게 아까 이제 이어져서 우리 박한수 선생님도 또 의료 백그라운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공동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박 선생님 그 답에 대해서 꼭 제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뭐 생산 담론이든 모두의 근저에 그게 있는 거 아닌가. 뭐 신자유주의든 뭐 생산주의 복지든 뭐든지 간에 그게 의외로 아주 그 뿌리 깊은 그 본거지가 아닌가. 체력은 국력이다. 뭐 이러는 거가 당연한 거로 뭐 건강은 뭐 복이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뭐 저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면 이제 케어 얘기는 사실은 더 이상 뭐 전개하기가 굉장히 자녀적으로밖에는 이제 전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그게 제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는 저도 막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김희강 선생님이 많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정치적 변화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시민으로서의 또 경험과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를 좋아하는 정치학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뤄낸 대부분의 것들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천재지변 이런 거 말고 인간이 정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죄송합니다. 선생님 앞에 제가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 프로세스에서 뭐 아젠다 세팅하고 돌리고 뭐 이런 거에서 아젠다 세팅을 시켜야 된다. 뭐 그 아젠다 세팅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좀 지나놓고 보니까 그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은 저질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거나 뭐 전쟁이 터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좋은 정치가나 정치 전문가나 행정가나 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조금 미리 예측하고 그거를 잘 준비해서 그리고 제가 정치학의 제 롤모델인 우왕처럼 이게 막는 게 아니라 그 동력을 그 동력을 이제 좋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거 정도가 아마 정치적 액티비티에서 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제가 전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돌봄 문제는 특히 고령자 문제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터졌고 이미 터졌고 이제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동력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미 터졌고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안 좋은 거죠. 악플이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동력이 생긴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그런 동력들을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 정도가 사실은 또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치학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물길의 흐름을 어느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논의는 의외로 아주 구체적인 강론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마지막 하나 더 해도 됩니까? 김희강 씨 우리나라 돌봄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아마 김희강 씨한테 빚을
지고 있고 제 원고도 대부분 김희강 선생님이 번역하시거나 쓰신 것들을 인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조금 논쟁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가지 이제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90%의 감사를 전제로. 이제 하나는 뭐냐면 아까 돌봄부 얘기는 뭐 취지는 같은 건데 아마 그런 거의 작은 차이고요. 저는 n분의 1 분담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인 뉘앙스를 갖고 계시거든요. 의외로 뭐 국민 복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뭐 n분의 1까지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그게 좀 섭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돌봄이다 이런 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본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연구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모든 것이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 조금 더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현실적인 면에서는 아까 질문하신 거에서 저는 이게 돌봄이 이슈화되는 거는 이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요 힘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요때 제일 안 좋은 점이 분열하는 거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치적 주체들을 하나로 연대로 묶을 것이냐라는 점에서 돌봄기본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주장을 하는데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기본 원칙을 천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정치적 주체들을 하나로 어떻게 원팀으로 만들 것이냐는 것이 돌봄기본법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한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만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냥 바로. 마지막 한 말 주시는 거죠? 네. 제가 답 좀 하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여기 계신 저자와 김희강 선생님을 포함해서 신영 선생님을 제외하면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자 저 빼고 다 철학자들이에요. 저는 철학자들이라고 보거든요. 정치 철학을 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의 정책을, 철학자들이 형식의 정책을 안 다룬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되게 낮은 층위의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돌봄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개념화하고 접근하는, 이제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질문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돌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담론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넓게 잡고 새로운 국가의 방향이나 모델 혹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조금도 불만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의만 가지고 우리가 돌봄 문제에 접근할 때 진짜 눈앞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의 의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질문하신 거의 핵심이 이제 아동에 대한 돌봄과 노인이나 뭐 장애인이나 요 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다른데 이거 두 개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패러다임 위에서 보면 사실 아동에 대한 돌봄은 생산주의적인 접근에서도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와 단기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아동에게 투자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돈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돈이 된다. 그리고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물론 그걸로 노벨상 받은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가능한데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사실은 생산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에 충분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 아까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도 돌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고 그게 나중에 지식경제에서 수익을 가지고 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레토릭 위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노인에 대한 복지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러면 아동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투자 사이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이제 좋은 삶을 위한 복지국가에 주목을 하고자 한 이유는 우리가 좋은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온존이라는 표현도 이제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가 집에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살던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좋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사회투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동에 대한 삶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돌봄이라는 것을 생산적인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리고 함께 좋은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가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이 돌봄의 여러 층위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옆에 계신 철학자분들이 또 제시할 담론과 그 담론을 기반으로 한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시 좀 중요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플로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질문이 나올 줄 알았더라면 제가 미리 질문을 준비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너무 시간이 다 된 게 너무 아쉽고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지금 마지막으로 해주신 분의 질문을 이제 마지막 플로어 질문으로 해서 지금 이제 네. 꼭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일이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해 주셨던 약간 취약성에 대한 어떤 공감, 그리고 돌봄을 주는 어떤 존재로서의 이해, 저도 다 공감을 하고, 저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돌봄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순히 이제 윤리적이거나 어떤 사적인 이익을 넘어서 이제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는 이슈로 물론 이게 이제 굉장히 논쟁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각 그 속해 있는 이해관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긴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저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 저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적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오신 분들 모두 다 이런 토론에 같이 기여할 수 있으셔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김희경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지만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해서 하면 이제 돌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돌봄의 정착을 써보자라고 제안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김재영 교수나 서연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좀 빼놓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봄에 대한 정착적 그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질문과 연결해서 제가 아는 한 정착은 희망의 학문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로베르토 운거는 운명을 거스르는 이론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있는데 되겠냐? 이건 정치학나 정치 철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알고요. 또 감사하고 또 현장 활동해 준 게 좋고요. 우리는 이제 될까 생각하는 건 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될까 예측하기보다는 어떻게 되게 할까, 필요하다면 되게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는 희망의 학문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도처에 이제 비관만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정치적 희망, 운명을 거스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가 또 하나의 이제 돌봄의 정착을 좀 얘기해 보자라고 한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마지막으로 제가 썼지만, 전 이제 정치에서는 중요한 담론도 중요하고 이론도 튼튼한 이론이 있어야 되지만, 저는 아주 간단한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호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청년 간병인이 얘기해 줬는데, 제가 어머니를 돌보면서 가장 도움이 되고 힘이 됐던 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돌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저는 가장 힘이 되는 말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게 우리의 구호가 된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마음껏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질문이 많이 안 와가지고 무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함께 공유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돌봄의 정치학을 강조하면서 특히 토론이 필요하고 공론장을 더 열어야 된다. 더 대화하고 더 논쟁하고 그 치열한 논쟁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고 어떤 지점은 또 서로 다른 지점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도와 예컨대 헌법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라든지 정부 거버넌스를 재조정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개별 현장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바꿔 개편하는 과제, 그리고 현장의 주체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관점들을 또 우리가 함께 조율해가는 과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토론과 논쟁 그리고 그러한 공적인 공간이 제대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의 파편적인 접근, 분절적인 접근,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의 재생산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이나 정책 패러다임 자체는 별로 진화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아까 여러 남 교수님도 이야기하셨고 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휩쓸고 간 대선 때마다 총선 때마다 휩쓸고 간 주요 담론과 정책 키워드들이 있는데, 경제 민주화로부터 보편적 복지 효과로 갔다가 금방 기본소득 갔다가 지금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는 또 돌봄으로 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뒤 10년 뒤에 돌봄 또한 또 잊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유행에 민감하고 빠르고 한 건 장점도 있지만, 특히 정책적인 발전의 측면이나 내실화의 지점에서는 지금은 굉장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한계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이 기획이 됐고, 이 책이 정말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토론을 벌여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돌봄 담론은 참 재미난 게, 저희 역시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담론인데, 굉장히 층위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정말 우주까지도 나아가고 존재론과 인간론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적 수준에서부터 정책과 제도 그리고 서비스와 프로그램 사례까지도 나아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집단과 주체가 얽혀 있는 주제여서 굉장히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와 이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한데, 다만 이것이 충분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되지 않고 있어서 갑자기 존재론 이야기하다가 직능별 이해관계 싸움으로 가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또 극복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논의는 그 차원에서 조금 더 심화시켜서 갈 필요가 있고, 중간 범위 수준의 어떤 정책적인 담론이나 이것들은 또 그것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고, 현장에 아주 미시적이거나 개인적인 윤리의 차원들은 또 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조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좀 종합적으로 좀 접근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해야 되겠죠? 예. 아까 윤영수 선생님이 말씀 몇 가지 하셨는데, 이제 돌봄의 개념화에 대해서 저도 좀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돌봄이 인간 활동의 범주에 어떤 것과 유사하거나 다를까, 이런 고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나아렌트를 좋아하니까, 한나아렌트의 활동적 삶의 세 가지 양태로, 노동과 작업과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요. 좀 더 나가면 사유가 있을 수 있고 한데, 돌봄은 어디에 해당될까? 이런 고민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혼자 생각할 때는 그 중에서는 굳이 구별한다면 노동에 가까울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까 이제 말씀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사노동 같은 건 대표적이죠. 또는 삶의 어떤 재생산에 관여되는 많은 활동이 이제 한나아렌트에게서는 노동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돌봄 민주주의나 트론트 같은 논의를 더 따라가 보면 서로 돌봄을 넘어서 세계 돌봄까지를 포함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공동체 돌봄이나 또 이제 우리 경희대 팀은 이제 플래니터리까지 가겠죠, 그죠? 그렇다면 세계 돌봄이나 지구 돌봄의 차원까지도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또한 작업이나 행위의 차원을 또 포함하는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개념 자체는 저로서는 지금은 우리가 좀 더 탐색해야 될 어떤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자 어떤 미지의 영역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 제도나 정책으로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또 많은 영역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주 좋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공론장에서 함께 풀어가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네트워크 가리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가 후속 작업으로 지속적인 뭐 청소를 발간한다든지,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에서도 북토크 요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 중계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영상만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올 봄에 우리 저자분들이 참여하는 시민 강좌 같은 것들도 좀 기획을 해서 지속적인 공론회장 학습의 공간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영전 교수님께서 정치학이 희망의 학문이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정치학자들 보면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저도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 포함해서 그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신 것들 저도 뭐 메모를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새로 제안해 주신 내용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저희가 언저리에서 같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다 비슷한 고민을 또 조금씩 다른 언어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북토크 신청자 명단을 대표님께서 이렇게 먼저 좀 보내주셨을 때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놀랐던 게 연령대가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었고 두 번째는 남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거. 근데 오늘도 보면 거의 반 정도가 남성분이고 날씨가 이런데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여러분들께서 강조를 해주셨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정치학을 공부를 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뭐 가장 큰 고리 중에 하나는 이 담론의 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신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민주주의를 할 거면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거기도 합니다. 예, 말로 사람을 설득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가끔은 협박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은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또 치열하게 이제 그 고민을 하고 또 하루하루 힘들게 이제 저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그 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자리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그 시민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북토크를 했는데 막 한 40명이 9시 반까지 있고 이런 거는 사소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게 김희강 선생님 한 10년 전부터 이 작업을 어떻게 보면 거의 혼자서 영웅적으로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혼자 안 하셔도 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스노볼링이 되는 게 결국은 그 민주주의 정치 과정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해서 할 일이 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샤라웃 투 김희강 선생님을 한번 하면서 네, 그 김희강 선생님 돌봄민주주의 저도 이제 받고 수업 시간에 교재로도 뭐 이렇게 챕터를 학생들에게 읽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 돌봄의 정치학 책에도 나오지만 정의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정의관이 인간을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돌봄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또 어쨌든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연구하면서도 최근에는 많이 저 스스로한테 보이는 지점들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고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그러니까 롤스주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자였던 주디시 슈클라가 얘기를 한 부정의를 먼저 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에 되게 좀 감명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사회를 그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의의 문제를 교정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우리가 정치의 문제로 민주주의의 문제로 돌봄을 이야기할 때도 돌봄 부정의의 현상들은 오늘도 여러 번 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무 큰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문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새 9시 반이네요. 네, 제가 9시 반 내려가는 표를 예약해냈던 것 같아서 취소하려고 제가 얼른 봤는데 아니군요. 10시 몇 분 걸 예약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요 행위도 우리가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거기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정치하고 행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